중국도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무릎을 꿇릴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런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회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굴복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병행해서 하는 지금 시진핑이 강조하는 건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사회주의가 없어요. 서방은 서방 세계대로 했고 네. 현대화를 중국은 중국식으로 한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공산당이라는 당이 사회주의 이념을 펼쳐야 되잖아요. 네.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야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안 되면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이러한 정책들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시진핑 리스크입니다. 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대만은 남성 인구가 부족해서 이 남초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중국 본토에서 온 부인들이 많은데 이 인구가 뭐 40만 명,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친정편을 들면서 심지어 일부는 중국에 의한 무력 통일까지 주장하는 또 어떤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중국 편을 드는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화까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안 문제 살펴볼 건데 중국이 갑자기 오늘 대만 전체를 이렇게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어요. 한국외대 강준현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대만이 남초가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중국도 그렇고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1949년에 이제 어쨌든 그 대륙에서 패해서 국민당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남아 선호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다시 돌아가든 어쨌든 남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원래 이제 그런 게 훨씬 강하죠.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막 무력 통일 주장했다가 쫓겨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딱 지금의 그렇죠. 어떤 대만의 그 어떤 복잡한 여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대만도 이제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에 많이 갔잖아요. 특히 1986년에 친지 방문을 그 장개석 총통 아들인 장경국 총통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지 방문하러 가고 그럼 이제 교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시집 오는 중국 처녀들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법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양안 관계 인민 조례 그러니까 양측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우리로 치면 사실 같은 다문화긴 거죠. 하지만 그 체제는 다르지만 민족은 똑같은 중국이니까 그런데 그 중국과 관계 있는 직접적 관계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자기 와이프가 자기 엄마가 중국 사람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거죠. 15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만 인구가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최근의 분위기 그다음에 중국의 압박 이런 게 되면서 아무래도 대만을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그냥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가끔 보니까 뭐 이게 독립한다고 그러고 중국 편 안 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중국이 힘셀 때 점령해 버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국 출신의 얘기하는 인플루언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추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이제 대만의 그 소위 거대 중국을 앞에 두고 이 압박받는 그런 형상이 드러난 거죠. 민진당이죠 지금 집권당. 집권당은 민진당입니다. 이제 자주 독립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친중이 국민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당. 그럼 이게 여론을 대충이라도 한 7대 3 정도 됩니까? 아니면 국민당 그 사실은요. 그 지난번 이제 선거에서 보입니다만은 이 라이칭더 민진당 총통이 40.5%였고요.
그다음에 국민당이 한 33% 됐고 네. 제3의 후보가 나왔었죠. 그 이제 타이베이 시장을 했던 분인데 커원저라고 이분이 또 한 26, 7%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진당을 콘크리트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한 35에서 40% 보고요. 아, 그밖에 없어요. 국민당도 네. 30에서 35 정도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부동표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지지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전히 대만 사람들의 85%, 90% 가깝게는 현상 유지입니다. 네, 네. 그 최종 목적은 네. 독립이건 뭐 통일이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도가 훨씬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진보당, 민진당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독립 성향이 강해서 그렇죠. 독립해야 네,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국민당은 친중이라서 뭐 중국과 가깝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민당은 대륙에서 정권을 뺏기고 넘어온 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처음에 친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만의 미래에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꼭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 친중인 거지 진짜 네. 친중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칭더 지금 현재 민진당 총통이죠. 우리가 이제 총통이라고 부르는데 대통령입니다. 네. 이 사람은 민진당에 여러 계파가 있어요. 그게 당초 당이 만들어질 때 초강경 독립주의자가 있고 좀 이제 느슨한 독립주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이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당초에 초강경 독립주의자들 중에서는 이제 자연적인 생을 마감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이어받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이제 가장 강경주의자를 신조류파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조류 그런 네. 뜻인데 신조류. 신조류가 그러니까 대만에서 제일 강성 독립주의자예요. 거기에 적자가 지금 라이칭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네. 지난번에 차이원 같은 이제 여자 총통은 한 2단계쯤 되는 사람이에요. 2.5단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강경 독립주의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라이칭더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볼 때는 초강경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더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군사훈련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화되잖아요. 그 라이칭더라는 사람은 어쨌든 앞으로 작년 1월에 됐으니까 네. 3년을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또 한 번 손을 들어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당에서는 마땅한 후보자가 양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또 그렇지 않아도 8년 네. 차잉원 민진당이 했는데 또 8년이 넘어가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만의 성질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로부터 더 멀리 갈 거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통일은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무릎을 꿇리는 게. 예를 들어서 무력을 써서 점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뭐 전쟁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 사람들 마음까지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든 휴전이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그럼요.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친러 정권을 세운다는데 쉬운 일이 그렇게 아니죠. 해가지고 계속 통치가 되겠느냐. 여기가 이제 중국의 고민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무릎을 꿇릴까를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런 이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실질적인 이런 것도 있고 군사훈련 같이 힘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제재 우회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굴복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병행해서 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장제스의 국민당이 지금 그 국민당이군요. 그러니까 지구 왔는데 어떻게 친중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우리는 국민당 하면 친중인데 장제스의 국민당은 정말 그럼요. 중국 공산당에 저항해서 정말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려온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대만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대만의 장래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중국에 협조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차잉원 총통 전에 했던 마잉주오 총통이라는 분이 중국과 교류를 하고 ECFA라고 이제 그 FTA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양자 관계가 좋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류가 많아지면 이게 안정적인 관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액파라고 그러는데 ECFA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2단계라는 게 뭐 지재권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타이완의 젊은 친구들은 일자리도 뺏기고 중국이 물밀처럼 와보세요. 그래서 의사당을 점거해서 이제 그 소위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저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지나친 경제적 종속이 정치적인 제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 1월의 선거도 이게 뭐 친중 반미 친중 이런 구도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그냥 분류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대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네. 한국하고 대만이 사실은 우리가 미세하게 앞섰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GDP도 차이가 안 나는데 월급은 우리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집값은 똑같아졌어요. 옛날엔 집값이나 그래요? 이런 게 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를 반영한 임금 상승을 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사회주의 민생 경제라고 그래서 사회주의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억제하니까 돈을 상대적으로 덜 주고 그 덜 준 돈을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이제 다른 데 투자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이 달랐던 거죠. 경제 정책 방향이.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보면 아니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대졸 초임이 3천만 원이라는데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지. 과연 이 나라에서 계속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우리가 알고 라이징더는 굉장히 강성이었고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또 양안 관계가 안 좋아서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총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 선명한 노선 좋게 막 표현하자면 야 진짜 우리 뭐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의 독립국가를 확실히 하자.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큰 게 아니에요? 그러게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칭더는 40%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60%를 자기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민당 성향이 어쨌든 33점 얼마였고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의회는 또 그 야당 편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절묘하게. 그러니까 그런 균형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 안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번에 이런 그 훈련 양회 끝나고 나서 이제 훈련이 강화된 거는 라이칭더가 사실은 금기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금기어. 내가 독립하겠다 이런 말은 대만 총통들이 한 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그게 이제 민진당 후보로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독립하겠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뉴스위크 타임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독립 선포한다면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려고 그랬는데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인데 굳이 뭐 독립 선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애둘러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칭더는 엊그저께 그 양회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중국은 해외 적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 해외 적대 세력이라는 거대한 군사 훈련이 시작됐군요. 해외라는 거는 별개의 국가라는 얘기고 적대 세력이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독립주의자구나. 그렇지 않아도 독립주의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강압 정책을 하는 건데 네. 저게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저렇게 나오고 미국은 또 그걸 뒤에서 지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그 군사훈련을 하는데요. 이 군사훈련도 실제로는 펠로시가 방문했던 게 2022년인데 기억하시죠? 네, 네, 예. 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포위 훈련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약간 일촉즉발 분위기였어요. 네. 포위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중국도 무기 체계가 발전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 바다 가운데다가 적절하게 미사일 훈련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섬을 삥 둘러가지고 네. 6군데를 정밀 타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 밑에 가면 이제 까오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려 해상 16km 전에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언제든지 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기술도 아니거든요. 뭐. 아니지만 네, 네.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이제 그거를 했고 요번에도 지난번에 6개월 전에도 훈련을 쌍십절 작년 네. 쌍십절 때 했고 그게 이제 상시화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하고 지금 보시면 항공모함도 동원하고 그전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잖아요. 네. 항공모함 두 개 동원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고 항공모함이라는 건 전단을 구축하잖아요. 네. 그럼 잠수함, 구축함, 함재기까지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만이라는 작은 섬을 그렇게 에워싸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내가 당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거를 상시화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은 대만의 국민들은 선명한 기치도 좋지만 대만 사람들은 야 그렇게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게 우리한테 그럴 좋겠냐라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좀 현상 살자 우리도 좀 그래서 평화롭게. 현상 네. 유지가 많은 겁니다. 반면에 또 야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중국한테 뭐 이런 세력도 분명하게 네, 그런 네. 여론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게 이제 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35%에서 40%는 강성 독립 성향을 가진 민진당 지지자죠. 네.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자라고 네. 보는 거고 국민당은 한 30에서 35%. 그러니까 그게 맥시멈으로 가면 한 65%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나머지 35%가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참 정말 뭐 우리 뭐 G2, G3 사이에 또 미국 사이에 그렇습니다. 있고 예. 남북 분단돼 있고 참 우리 국민처럼 힘들게 사나 싶은데 대만은 우리 같은 여러 갈등 구조 끼고 있고 거기다 지진까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안 좋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우리가 저기 뭐지 포스터 하나 준비했는데 PD님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네 오늘 저 중국 군이 내세운 건데 네네. 제가 저거 아까 기사에서 봤는데 진근이라고 있던가요? 근이 아니고 저게 핍박할 때 핍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진핍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전진해서 압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열도를 딱 이렇게 예, 빙 포위하고 둘러서, 있는. 네.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네.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침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상 봉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물자가 막히면 예를 들어서 대만도 원유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거 저 해상 봉쇄하고 네. 검문하고 이러면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저거 뭐 한 보름 묶어버리면 뭐 그럼요. 일단 중국 네. 저 대만 증시부터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벌써 저런 거가 장기화되면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국인 또 투자 목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는군요. 네, 상시화가 됐다라는 네. 문제입니다. 예.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밑에 대만 독립은 뭐 저게 뭐 불에 타 죽을 거? 그렇습니다. 뭐 그런 자기가 그러니까 네. 자기가 불을 놓고 그 불에 타 죽는다는 아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대만 독립 얘기를 니네 스스로 해서 분신이라고 써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스스로 그 불에 타 죽을 너희 거다. 너희 때문에 너희가 타 죽을 네. 것이다. 아우. 본인들이 불을 지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만 독립을 가지고 대독이군요. 요괴한 짓을 하면 그 불로 인해서 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만 독립이라는 거 안 하면 니네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걸 꺼내서 이렇게 스스로 입지를 줄이느냐라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 거죠. 표현이 정말 셉니다. 세죠. 로켓군을 동원해서 뭐 로켓군은 역시 그러니까 본토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중국 병종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육해공 그러잖아요. 육해공인데 원래 옛날부터 제2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2포병. 그게 미사일 부대입니다. 미사일 부대를 지금 이제 로켓군으로 재편한 거예요. 중국은 1958년에 이 소위 미사일을 자체 성공합니다.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은 아니지만 중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 그게 이제 마오쩌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이런 게 다 서방의 기술이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IRBM을 이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한 1000에서 2000km 날아가는.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때 58년에 했으니까 얼마나 일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핵도 마련을 했고 그러면 거기다 매다르면은 그게 핵무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일찌감치 만들었고 그래서 일찍부터 로켓군의 필요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로켓군이 그 최첨단 부대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저 로켓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로켓군이 동원됐다라는 거는 이 중국의 미사일이 동풍 시리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풍 1호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로켓이 동풍 1호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뭐 동풍 40호까지 나왔고 뭐 그 중에 동풍 27은 미국 항모 잡는 뭐 미사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리즈가 쫙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현무를 뭐 1, 2, 3, 4, 5, 6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중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미사일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까 로켓군이 동원했다라는 거는 아까 그 이제 대만 섬을 둥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뜻이죠. 로켓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이제 전쟁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중국은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마비시킨 다음에 이제 상륙을 마지막에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로켓군을 동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전쟁 훈련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수시로 지금 훈련하는 척하면서 수시로 침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라이칭더의 생각이에요. 맨날 이렇게 상시화됐잖아요. 그럼 또 훈련하나 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늑대와 소년처럼 되잖아요. 아이 쟤네 저거 훈련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야 지금 이거는 밀어붙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적대 세력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분위기를 그 뭐라 그럴까 긴장 분위기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만도 일부러 이렇게 해야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관심을 가질 거고 또 나쁘게 보면 또 그게 라이칭더 집권 유지에도 좋겠네요. 갈등이 어느 정도 되면 텐션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은 정권을 거잖아요. 유지하는데 좋거든요. 그런 거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제 끌려가지 않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미국은 제가 따로 여쭤보려 했는데 그건 먼저 여쭤본다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미국뿐이었는데 트럼프라는 지도자는 또 생각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어서 어쨌든 라이칭더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적당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주면 또 우리는 미국 편이야 이러면서 미국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며칠 전에 미국의 임시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전 세계적인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한 가지 강조한 게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쪽은 태평양이잖아요. 그 이제 첫 단계가 남중국해란 말이에요. 남중국해가 뚫리면 태평양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를 안 뚫리게 하기 위해서 오커스라는 것도 하는 거고 여기를 안 뚫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 준다는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다 줬단 말이죠. 네. 지키라고. 그 위에가 남중국해 조금 위에가 우리가 그냥 동중국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약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가스전 둘러싸고. 네. 그 위에가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혹시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저 밑에 남중국해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지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만이라는 섬이 오키나와 열도에 이렇게 나와서 있고 그 밑으로는 해안선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남중국해란 말이죠. 만약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은 굉장히 밑으로 밀리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에 호주 밑에 바다는 남극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태평양의 제해권 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가 웬만큼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버리기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만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 견제의 가장 큰 교두보인데 그걸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19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의 첫 번째 조건은 대만과의 단교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했잖아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 보니까 야 대만과 단교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저게 정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먹히겠구나. 대만의 통제 대만에 대한 통제를 중국이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1979년 4월에 만듭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만이 현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이게 대만 관계법인데 이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은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 대만의 별명이 붙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와닿는데요. 예, 한 방에. 그런 네.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점령 준비해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치려나 보다. 그런데 미중 간에는 지금 대만을 카드로 쓰는 게 양자 관리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카드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카드지. 네. 이렇게 까서 보내주면 카드가 아니잖아요. 칼도 예, 칼집에 있을 때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물론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카드를 쉽사리 쓰지 않을 거다. 그 전에는 왜 우리가 바둑 두면 패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할 말 없으면 놨다가 뛰었다가 네. 아마 그렇게 계속 쓸 거고 대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자기네가 잘못되면 대만의 불행이지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그게 미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불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믿는 구석이 조금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네,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정학적 문제 말고도 TSMC라는 정말 TSMC 얘기만 하는데 TSMC가 지금 한 65% 파운드리를 하는데 그 UMC라는 데도 있어요. 그게 또 한 10 몇 %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제조 능력, 반도체 제조 능력이 또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생각을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트럼프는 아니지만 이쪽으로도 그렇고 저쪽으로도 그렇고 쉽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1,000억 불 투자하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660억 불이 투자가 돼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가 넘는 돈을 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물건 만들어서 수율 맞추고 하려면 한 4년 걸린다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될지도 사실 모르지만 이걸 일단 하는 거죠. 대만에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나 이런 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미국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왜? 대만은 어쨌든 일부 그 엔지니어들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교류가 많아지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원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면 우크라이나한테 그걸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안 그게 줘도 안보다. 그거 우리가 가 있으면 그게 누가 미국 기업을 네. 공격하겠냐. 그런 거를 역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포기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침공 사태나 이런 거는 나타나기 어렵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반적인 어떤 봉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압박할 수 있는 메커니즘. 네. 이거는 중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분명하다. 상시적인 네. 압박. 그거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또 역시 대미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압박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도 대미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화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해 갖고 내가 곧 우리 미국 좋은 거, 소식 있을 거야. 뭐 그런 말 했죠. 얘기하겠다 네, 시진핑 그랬는데 주석 바로 10%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관세 공격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 관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있다 만나겠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연락 오면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추가 관세를 10% 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농산물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또 10에서 15%를 또 대응 관세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교착 상태로 간 거죠.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종전이든 네, 휴전이든 이 문제, 그다음에 마약 문제,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이 그 주변에서 우선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나라들 이런 데를 가지고 먼저 압박을 해서 정리가 되면 나머지 힘을 모아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느냐라고 네. 이제 중국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들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잘 안 않습니까? 되고 제가 볼 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캐나다랑도 그러-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 플러스 요인이 6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4라도 국제 교역은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6이라는 게 먼저 나타나서 4에 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4 부분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한테 플러스가 8이다. 마이너스가 2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일부 긍정적인 요인의 선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매우 짧은 기간이 될 거다. 연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정책을 이대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일단 이걸 지켜보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미국에서 오는 대항을 1대1로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을 하더라도 미국의 압박을 넘어서는 대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외교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거든요. 미국하고 자꾸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현재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할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또 뭘 하나라도 더 팔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 때문에 약간 지구전 스타일로 끌고 간다. 그게 이제 예전에도 뭐 중국의 학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도 버텼고 바이든 4년도 버텼는데 우리가 망했냐? 안 망했다. 힘은 들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버텨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력 침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양쪽이 서로 견제하고 또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한테 얻을 거 다 얻어낸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를. 네. 대만은 미국을 벌릴 수도 없고 미국도 대만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근데 보면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뺐다면서요. 네, 이런 맞습니다. 건 되게 의미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무력 통일을 대치기에는 계속 했었어요. 네. 예, 그 49년 이후에 그러다가 그 전에는 문구가 무력 통일. 무력 통일 불사였죠. 네, 불사. 예, 불사. 근데 네. 이제 그 조건이 있었어요. 대만이 독립을 하거나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만 문제 외세가 개입하면 무력 사용하겠다는 게 있었다가 네, 네. 아시다시피 1978년 말에 이제 개혁 개방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를 평화스러운 이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79년 1월 1일에 그 유명한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알림이라는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게 당시 전인대 상무위원장이었던 엽거명, 섭거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평화 통일을 기반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쭉 왔었습니다. 79년에. 네, 79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었는데 무력 사용 불배제 원칙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지향을 하겠다라는 게 1번 목표였는데 이번 양회에서 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독립 성향 강조하고 민진당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 당연히 통일하지만 그 평화 통일이라는 거를 빼버린 거죠. 그러면 남은 게 무력 통일 불사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05년에 중국이 반분열 국가법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국가 분열에 반대하는 법. 네. 여기에서 그게 후진타오 시기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를 법제화한 거예요. 그전에는 독트린으로 한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전인대에서 했으니까 의회에서 법으로 만든 거죠. 네. 그게 올해가 20주년입니다. 네. 그 20주년 기념에 뭐 평화 통일을 굳이 넣을 필요 있어? 말 안 들으면 무력 사용 불배제 원칙이 있으니까 무력 쓰면 되지. 그래서 네.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한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한테 경고가 되는 거죠. 니네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평화 통일 이 분위기 깰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죠. 왜 없앴냐 그러면 중국의 태도는 일관돼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건 독립주의자들한테만 하는 거다.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무력을 쓰냐.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요 대목이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원칙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군요. 너희들이 독립하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존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그 이제 장저민 옛날 총서기가 이제 강택민의 8개 요점 이래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대만 통일 방안. 그 40주년 기념이 2019년인데 그때 시진핑 총서기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 3가지 무력 사용하는 데다가 몇 가지를 더 더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독립 성향은 뭐 핵무기를 갖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의 해외 미국군 주둔할 그건 이제 때는 외세 개입이라고 군대가 보겠군요. 네, 당연히. 그런 게 되거나 근데 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대만 섬 내에 동란이 일어날 경우 너무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란의 범위가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워서 막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시끄러워지면 이거 우리 영토니까 중국의 입장에 의하면 내가 우리가 개입하겠다. 점령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군사훈련 이것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진핑 체제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오면서 2019년 이럴 때부터 강화돼 온 그런 소위 대만 독립 성향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중국은 하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근데 대만은 지금 뭐라 그래요?
대만과 중국은 예속된 관계가 아니다. 그게 작년 쌍십절 연설입니다. 거기에서 대만이 왜 중국에 예속이 돼 있냐.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그 조국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고 당신들이 대만을 통치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 국민당 정부가 여기 온 게 네. 1949년이고 중화민국은 1911년에 건국된 국가다.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에 속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중화민국이 중화민국에 속하냐? 중화인민공화국에 네. 속하냐?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라이칭다가. 표현들이 정말 그렇죠. 담벼락을 넘었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차이원 그전 총통도 즐겨 썼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데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고 네. 언제 청나라 때 왕조 때 여기에 와 있었던 거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만이 국가를 훨씬 먼저 세웠는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전제 시대 때 뭐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 네. 이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말하는 그 평화통일에서 그 평화통일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일국 양제를 그렇죠. 용납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통일의 대전제는 네.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을 하고 네. 중화인민공화국 밑으로 들어오면 한 국가 두 체제. 네. 다시 얘기해서 중앙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너희는 대만 정부로 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최소한의 외교권 이런 거 인정을 해주겠다. 과거의 홍콩처럼. 네, 홍콩. 그런데 이제 대만이 볼 때는 홍콩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서방 세계에 되게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영국한테 조차받고 돌려받고. 영국한테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돌려줬을 때는 사실은 이제 홍콩의 여러 군데가 됐는데 100년 만에 돌려주기로 한 데에다가 영구조차 한 데까지 다 돌려준 거거든요. 영구조차한 지역도 있었어요. 영구조차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덩샤오핑이 그 우리가 아는 홍콩 그 땅 안에 땅 안에. 그러니까 홍콩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뭐 구룡반도, 신계 뭐 이런 아일랜드 게 있고 구룡 있고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99년 조차한 거는 구룡반도 이런 데고 신계 이런 데는 영구조차한 데예요. 그러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다. 거기가 훨씬 이 빌딩 숲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안 돌려준 건데 당시에 덩샤오핑이 조자양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대처 총리와 그 협상을 하잖아요. 유연했던 사람이잖아요. 반환 협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개혁 개방하고 세계랑 호흡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돌려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라고 해서 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8, 19, 22, 3년에 걸쳐서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시켰고 이것 때문에 대만이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두 번째 선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봐라.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다. 우리가 일국양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만은 없다. 그 라이칭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 두 지역이 공감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중국이 정말로 다른 나라한테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제사회의 플레이어로서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연방제 형태로라도 되면 나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접수하면 반드시 중국 시스템을 이식을 할 거고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삶 이런 것들이 망가질 텐데 내가 그걸 왜 받아들이느냐. 홍콩 사람들 막 잡혀가는 걸 봤을 텐데.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지금 대만의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민진당 정부나 이런 데는 계속 설파를 하는 거죠. 막연하지만
그 99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때 자치령을 유지해주겠다는 시진핑, 덩샤오핑의 약속은 저는 그때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바뀌어서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덩샤오핑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때는 이제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있었을 네. 거고 이게 이제 홍콩이 일국양제를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동의를 중국과 영국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홍콩은 자본주의 제도를 적어도 50년을 유지하게 유지해주겠다.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종심권이에요. 최종 심판권을 홍콩 최고법원에 주겠다. 아, 사법부를 독립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대법원이잖아요, 우리. 네. 그런데 그거 그거를 중요하겠군요. 네. 그거를 해놓은 법이 홍콩 기본법인데 이 문제는 이 홍콩 기본법을 중국 전인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네. 이 법의 최종 심판권은 중국 전인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덩샤오핑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끌고 가고 홍콩이 중국 외자를 유치하는데 70% 정도를 그때까지만 해도 다 홍콩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네.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이 자신들 스타일로 발전을 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홍콩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네. 광동성의 전초 기지로 전락을 했어요. 전 중국의 관문에서 광동성의 전초 기지로 전락을 했고 홍콩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 뭐 앞으로 홍콩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5번째 직할시가 될 거다. 그 정도. 네. 이게 홍콩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국제지위나 이런 건 없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고 사실은 영국이 그거 돌려주면서 서방 세계와의 일종의 컨센서스는 뭐였냐 하면 중국이 국제사회 국제분업체계에 참여를 하니까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면 홍콩처럼 될 거고 그렇다면 서방 세계와 협력할 거다. 참. 그래서 그걸 우리가 네.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홍콩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그런 거 아니야? 공산당이 결국은 홍콩이 중국화될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97년에 돌아와서 네. 지금 와서 보니까 홍콩이 중국화돼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서방 세계는 중국이 홍콩화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메커니즘에서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도 그때는 인류가 특히 선진 서방 국가들이 뭔가 무력보다는 그렇죠.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있었죠. 네. 외교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를 좀 이렇게 서방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대한 네. 계획이라도 네. 있었네요 그때는. 그래서 WTO에 가입을 시켰고, 네, 네. WTO 가입시키면서 최애국 대우 같은 것도 그 그렇죠. PNTR 네. 주면서 2000년에 해줘서 2001년에 그 소위 국제무역기구 WTO는 95년에 출범을 했지만 거기에 가입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플레이어로서 다 만들어졌고 그게 생각은 여기 와서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도 그렇게 할 거다. 그죠? 당연히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오면서 중국은 중국식으로 현대화했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식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학계를 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요 중국이 옛날에는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시진핑이 강조하는 건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사회주의가 없어요. 그 서방은 서방 세계대로 했고 네. 현대화를 중국은 중국식으로 한 거다. 이거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적 방식도 인류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시진핑이 얘기하는 디플로매시예요. 중국식 그 소위 네.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뚫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적 국가가 됐다. 이 정도면은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강권 정치를 하면서 시장 개방한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보면 중국이 좋은 모델이죠. 그냥 오픈을 하지 거기 않아도. 지도자들 다 시진핑처럼 그렇죠. 장기 집권하려고 하면서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다. 그거를 강력한 중앙 따라가는 집권으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방 세계하고는 각을 안 세우고, 그래서 맨날 말 나올 때마다 글로벌 사우스하고 외교 지평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저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지난번에 뭐 인도네시아까지 소위 잘 아시는 그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브릭스 이게 10개 나라로 늘어났잖아요. 사우디도 들어가 있고 이집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브릭스 플러스.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만약 if라는 건 없는 거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만약에 덩샤오핑처럼 개혁 개방을 했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출한 지도자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같은 국가에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중국은 저렇게 서방과 척을 지지 않고, 물론 그 모든 중국의 이 폐쇄와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공산당이라는 당이 이데올로기 정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산당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국가를 세워서 그걸 펼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이념을 펼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사유제보다는 공유제고, 네. 그죠? 그 민간 경제보다는 국유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성장보다는 분배, 뭐 시장보다는 공평,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덩샤오핑이나 이렇게 쭉 거치면서 후진타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지도자는 야,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안 되면 사회주의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관성이 붙어서 국제사회와 호흡하는 대국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유연하게 그러니까요. 갔을 수 있고, 네. 그거가 중국 발전에 훨씬 더 플러스가 됐을 수 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은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이러한 정책들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시진핑 리스크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쭉 발전 그럼요. 과정을 쭉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이 정체가 되고 서방 세계와 척을 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이라 그 강한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나오니까 또 그게 사실 그 강한 중국이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네, 거고요. 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오늘 뭐 우리 이야기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종일 통상장관이 어젠가 제 기사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던데 한국경제신문인가요? 그 기사 제목이 이 어려운 걸 트럼프가 해냈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한중일 통상장관의 머릿속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네. 예. 어때요? 근데 이 구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사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이 강화되면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많은 국가들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그 방위비나 분담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이런 걸 놀라웠게도 그때 많이 맺었어요. 그 틈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EU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시장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건데, 중국은 그걸 생각하면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한중일 3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띄웠습니다. 계속 띄웠는데 이제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한중일 3국 FTA예요. 3국 FTA인데 이 3국 FTA는 일본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일본과 중국 FTA도 부정적이죠. 일본은 지금 TPP라는 걸 CPTPP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탈퇴한 데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든 게 RCEP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경제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중국한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안 가려고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소리를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이 워낙 세면 다른 나라들이 힘을 모으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중화 제국을 운영할 때 옆에 나라들이 다 오랑캐였잖아요. 자기네가 세게 가니까 오랑캐들이 합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오랑캐들의 합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옛날 자기네 중화 제국처럼 전 세계적인 파워를 형성하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좀 모아서 목소리를 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중일 삼국 협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계속 그거를 인민일보나 황구시보에 띄웠어요. 뭐 눈에 띄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접근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싫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3자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 공식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양자 협의의 공간은 무지하게 늘어났다. 이제 보면 뭐 우리가 한한령 얘기도 하잖아요. 한한령 내린 적이 없다는데 갑자기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지방정부 교류부터 풀어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우리 뭐 특정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중국은 그 돈 내고 보지도 않는데 글로벌 타임스 황구시보가 칭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딱 한국 콘텐츠를 조금 열으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도저히 안 하던 신문이 한국 건 뭐 자본주의에 썩었다 이렇게 욕하던 신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저는 흐름상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 유일 동맹이고 그다음에 북한 요인이 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경제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직접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얘기들을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싫다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절충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해서 오늘 갑자기 한국외대 강주현 교수님 모시고 또 양안관계 나아가서 한중일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